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해서 어저께 개관만 해봤고 세부적인 거를 한번 봅시다. 228페이지에 그 의사 표시에 보면은 거기 맨 밑에 문단은 우리 민법의 규정 태도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은 의사표시라는 제목 아래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사기 강박의 의사, 이건 사실 합쳐도 되는 건데 소수설처럼 우리나라의 다수설은 이걸 구별해가지고 설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다. 229페이지에 그 의사표시에 관한 이론에서는 어떤 것을 본체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죠. 앞에서도 잠깐 나왔었는데 여기 의사표시에 관한 이론이 왜 여기 들어와 있냐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할 때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해서 이론적인 준거 틀이 세 가지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사주의를 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거기 네 번째 줄에 보시면 효과의사가 존재하지 않는 때는 이렇게 되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표시상의 효과의사와 내심적 효과의사가 일치하지 않게 되면 그 의사표시는 어떻게 되냐. 무효 또는 불성립으로 된다 이런 얘기죠. 의사주의에 따르면 그러니까 효과의사가 의사표시의 본체라고 해버리면 그게 없으면 의사표시가 성립하지 않는 건 당연하죠. 그게 없으면. 그죠? 그래서 그런 결론이 되는데 이거는 다시 한번 반복해서 표현하면 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줄의 내용이 있잖아요. 내심적 효과의사를 최고 절대의 것으로 보는 태도인데 또 그 밑에 줄에 내심의 효과의사를 의사표시의 본체로 본다면 본체가 없어져 버리면 의사표시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되죠. 본체가 없으면 의사표시가 무효이거나 부존재하게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느 것이 본체이다 또는 어느 것이 유일하게 중요시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무효 또는 부존재가 된다. 그것만 이해하면 되고 표시주의에서는 229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표시 행위를 의사표시의 본체로 보는 겁니다. 또는 그 위에 있는 듯이 표의자의 의사, 즉 내심적 효과의사보다도 표시 행위에 중점을 둔다. 이렇게 되면 표시 행위만 있으면 내심적 효과의사가 없더라도 다 유효하지 않습니까? 내심적 효과의사가 없더라도. 왜냐하면 내심적 효과의사는 본체가 아니니까. 그죠? 그래갖고 거기 다섯 여섯 번째 줄 보면 내심의 효과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표시행위만 있으면 표시행위에서 추단되는 추단이 거기 추측 판단의 줄임말입니다. 추단. 추단되는 효과의사가 있다면 표시행위대로의 법률 효과를 생기게 한다. 알겠습니까? 이건 당연한 말이죠. 당연한 말이에요. 논리상. 당연히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 다음에 이제 절충주의가 있는데, 위에 그 의사주의와 표시주의는 이게 너무 극단적입니다. 무효, 부존재 아니면 완전히 유효하거나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하게 되니까 뭔가 좀, 불리하다. 특히 우리 민법의 태도를 이해하는데 불리합니다. 우리 민법의 태도를 이해하는데. 그래서 뭔가 이거를 이렇게 절충을 해야 된다. 절충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중점을 어디다 주냐에 따라서 표시주의에 중심을 두고 의사주의를 가미하는 방법이 그 반대 방법이 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여러분이 기억할 건 뭐냐 하면 이런 그 의사주의, 표시주의를 가만히 이해를 해보면 의사주의는 표의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죠. 표의자 자신을. 근데 표시주의는 뭐예요? 겉에서 보는 걸 중시하니까 거래 안전 신속을 보호한다. 그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절충주의에서도 표시주의에 중점을 두게 되면 거래 안전 신속을 좀 더 보호한다. 좀 더. 근데 의사주의에 중점을 두게 되면 진정한 표의자의 진정한 의사를 좀 더 존중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를 염두에 두면 되죠. 그게 어디 나오냐면 230페이지 로마자 4번에 나오지 않습니까? 각 이론의 비교. 거기서 여러분이 기억하면 뭐예요? 표의자 본인의 이익이라는 말하고 거래의 안전 신속이라는 데는 빨간 줄을 쳐놓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되죠. 그게 뭐 이렇게 힘든 말도 아닌데. 그러니까 진정한 권리자의 보호라든지 표의자의 보호라는 말에는 안쪽을 중시한다 이런 뜻이죠. 바깥에 드러난 걸 중시하는 건 전부 거래의 안전 신속과 연결되어 있다. 그 절충주의에서도 그런 설명이 그 책에 써 있죠. 민법의 태도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절충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보는 것 자체고, 물론 이것에 대해서는 반대 견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영준 선생님처럼 의사주의가 중요하다. 야, 이렇게 하고 이제 여러 가지 그 독단적인 무리한 설명을 강하고 있다. 응? 그래갖고 이영준 선생님 내가 보니까 자신의 견해가 옳다기보다도 과격하게 어떤 걸 주장함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성질 나가지고 좀 더 자세히 분석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역사상 이러한 태도를 취했던 훌륭한 유학자가 한 분 계시죠. 누구예요? 본인이 실제로 그렇게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학문의 발전을 위해서, 유학의 발전을 위해서 극단적으로 밀어붙인 양반이 한번 있어요. 모릅니까? 율곡 선생님이죠. 율곡 선생님은 자신의 그 유학적 가치관에 대해서 주장한 거하고 자신이 믿는 거하고 달라요, 약간. 근데 왜 이렇게 주장을 했냐면 자기가 반대의 축에 한 사람이 있어야 균형 있게 발달한다. 이래. 유학이 균형 있게 발전한다고 생각해가지고 퇴계 선생님의 이론에서 약간 빗나가게 주장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모릅니까? 여러분은 국사 배우는 시절로 딴 데서 보내고 왔어요? 율곡 선생님의 그 퇴계 선생님한테 보낸 편지에도 나와요. 율곡 선생님이 퇴계 선생님보다 한참 아래죠. 근데 안동에 한번 찾아간 적이 있어요. 편지를 2통 띄우고. 그 당시는 고속버스나 고속전철이 없어가지고 거기 한번 찾아가려면 몇 달 날려야 되죠. 주먹밥 싸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는 호텔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근데 20대 후반인가? 찾아갔는데 율곡 선생님은 뭐 그때 50이 넘으셨죠. 그런데 퇴계 선생님이 계신 그 서원에 가가지고 문간에서 이리 오너라 그랬는데 퇴계 선생님의 제자들이 도대체 누굴 찾아와서 선비는 그랬더니 퇴계 선생님의 함자를 대니까 이제 제자들이 나이도 어린 게 말이야. 선생님 건방지다 이거요. 보아하니 멀리서 왔으니까 행색이 또 초라하죠. 뭐 이제 기록에는 이렇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초췌한 몰골에 감추어진 높은 기품이 엿보였다. 뭐 이렇게 써 있는데 나도 구라고 무슨 그런 게 어딨어 그게. 초췌하면 그냥 그 쪼다같이 보이는 거예요. 건방지다고 해서 상대를 안 하려고 술 깨끗이 찔렀다. 그러니까 이제 퇴계 선생님이 마루에 앉아있다가 뭐냐 도대체 시끄러운 게 이게. 근데 뭐 말뚝따구 같은 게 어디서 나타났는데 뭐 이름이 이라든가 뭐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더니 그 소리 듣자마자 이 퇴계 선생님이 버선발로 내려갔습니다. 왜냐하면 편지 2통만 받아보고도 이 젊은 학자가 매우 뛰어난 학자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버선발로 나가가지고 그 문간에서 2손을 맞잡고 어서 오시라고 그랬는데 물론 이제 율곡 선생님도 예의가 바른 분이니까 마당에서 엎드려 절했어요. 그 당시 이미 퇴계 선생님은 한 문파의 종장이신 분이니까 그 절을 하니까 이제 끌어올려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그래갖고 대화를 나눴는데 퇴계 선생님의 첫 번째 제자가 말이에요. 수제자가 그걸 보고 매우 짜증이 나는 거야 이거. 보아하니 굉장히 나이도 어리고 별 볼일 없어 보이는데 자기 그 스승이 굉장히 예의를 차리니까 나중에 물어봤어요. 아, 그 사람이 뭐 이게 말하는 것도 신통치 않고 어째 또 젊어 보이고 별 볼일 없어 보이는데 왜 그렇게 선생님께서 신경을 쓰시냐 그랬는데 퇴계 선생님한테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훌륭한 사람이 못 된다. 바라보는 안목이 없으니까. 율곡 선생이 그리고 여러분 짜증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고시에 3번 붙었어요. 연속해서. 18세 때부터 그 3번 과거에 붙었습니다. 급제했습니다. 그 앞에 2번은 연령 미달로 임관이 안 됐는데
그 마지막에 붙었을 때, 임관될 때 그 붙은 그 유명한 과거 시제가 뭐냐면 천도책이라는 거예요. 그 하늘의 길을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 정책으로 밝힌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국왕이 그걸 읽고, 그것도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국왕이 실력이 없으니까 못 읽어요, 사실. 그 옆에 있는 대관들이 읽었죠. 아주 높은 선배들이. 감탄을 금치 못해가지고,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구냐 그랬어요. 그리고 전부 예측하기를 틀림없이 공부를 엄청 해가지고, 한 4, 50 된 사람이 썼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도 이게 이름을 이렇게 접어서 감춰놓고 채점을 합니다. 근데 그걸 딱 펴보니까, 거기 이제 사주를 적혔어요, 사주. 그걸 딱 보니까 나이가 굉장히 어린 사람이에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모든 대신들이 놀랬답니다. 율곡 선생님 천재죠. 퇴계 선생님은 완전 돌다리예요. 퇴계 선생님, 퇴계 선생님 왜 돌다리냐면, 직사게 고생했죠, 직사게. 태어나기 전에 이미 부친이 돌아가셨어요. 태어나고 형제가 돌아가시고, 얼마 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중에 자기 부인, 자식들, 동생까지 죽었어요. 그러니까 미아리 쪽에서는 퇴계 선생님의 사주를 깊이 연구합니다. 그렇게 불우한 사람이 없어요. 평생에 거의 다 죽었습니다. 자기 친족이. 마지막에 동생은 반역죄로 물려서 죽었죠. 하마터면 퇴계 선생님도 큰일 날 뻔했는데 워낙 명망 있는 선비니까 동생이 반역죄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줬어요. 정승들이 보호해가지고. 워낙 실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퇴계 선생님은 또 왕낙방생입니다. 율곡 선생님하고 대비되죠. 계속 들었어, 계속. 끝내 이제 안 됐는데 막판에 이상하게 까리한 걸 하나 붙었어요. 근데 퇴계 선생님이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면 요즘 러시아, 몽고, 중국, 일본, 미국, 유럽 이런 데 있죠. 이런 데서는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이 가봐야 돼요. 그러니까 가봐야 된다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히읗 발음이 딱 나올 것 같으면 사람이 갑자기 자세를 고쳐 앉아요. 지식인들이. 그러니까 이 황이라고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이호 이렇게 말하려고 그래도 히읗 발음 하려고 그러는 것 같으면 자세를 고쳐 앉다니까. 퇴계 선생님이 그렇게 존중을 받습니다. 몽고의 그 학술 대회 같은 데서는 그거 내가 필름으로 봤는데 찍어온 거.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서양 놈들이 말이에요. 굉장히 예의 바르게 앉아 있어요. 퇴계 선생님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는데 굉장히 훌륭한 분입니다. 자신의 불우한 처지를 의지로 이겨내고 퇴계 선생님이 뭐가 훌륭하냐면 단권화의 규제라는 거예요. 한당 이래의 유학 전체를 단권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세계 최초예요. 율곡 선생님은 독창적인 이론이 많죠. 재기발랄하니까 여러 가지 독특한 게 많지 않습니까? 독특한 이론들, 그리고 외국의 침략을 예언한다는 이렇게 일화가 많다고. 퇴계 선생님 그런 거 없죠. 우리나라 사람은 잘 몰라요. 뭐 하시는 분인지. 그냥 유학자라는 거 알고 있고. 그런데 두 가지 점에서 위대한 학자입니다. 우선 삶의 여정이 보통 사람 같으면 벌써 죽었어요. 열받아가지고. 그러니까 평생을 어떤 불운 때문에 그렇게 되신 분입니다. 근데 그걸 만난을 무릅쓰고, 당시에는 컴퓨터도 없고, 교과서가 많지도 않은데, 한당 시대 때부터 유학의 전체를 단권하는데 성공했다. 거대한 물줄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황 선생이 훌륭한 분인 거를 누구만 모르냐면 그의 조국에서만 몰라, 내가 보니까. 딴 데서는, 여러분 일본 같은 데 가면 웬만한 공부하는 사람들은 가묘를 이렇게 둡니다. 그러니까 이황 퇴계 선생님의 어떤 신주를 이렇게 모셔다. 아침마다 절을 하고 물 따라 놓고. 우리나라 사람만 퇴계 선생님을 우습게 알아요. 저번에 내가 시장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말하는데, 이황이 있잖아.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완전히 막대 먹은 놈들이죠. 정확하게 원래 배우는 사람이 이름을 한자를 부를 때는 퇴계 이황 선생님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장난하듯이 친구 부르듯이 부르는 게 아니고, 율곡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율곡 이 선생님 이렇게. 그러니까 아마 이름도 부를 줄 모른다 이거 보면. 아마 지네 집 하인 부르듯이 불러요. 또. 거꾸로 그 집에 하인도 못 되는 것들이. 그런 분들은 책을 똑바로 잘 읽었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무슨 얘기가 나오겠지? 갑자기 그 얘기가 나왔어? 민법의 태도를 보시면 절충주의를 택하고 있는데 조심할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이런 논리를 잘 기억하라고. 이런 걸 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그 민법의 기본 원리에 뭐 사적 자치가 있고 공공복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이제 계열상 흐름이 진정한 권리자의 보호에 여기 이제 표의자가 들어가죠. 진정한 권리자의 보호로 흐르고 이것도 이제 거래 안전 신설 이렇게 되는데 이 진정한 권리자 특히 표의자의 보호가 의사주의하고 관계가 있으면 이건 이제 표시주의하고 관계가 있고 그죠? 그런데 의사주의 표시주의인데 이것이 지향하는 바가 뭐냐면 이것도 안 써서 이게 그렇구나. 거래의 안전 신속인데 이걸 기억할 때 어떤 이게 왜 문제냐면 표시주의를 택하거나 표시주의에 중점을 두는 견해를 택해버리면 그런 절충선을 택해버리면 요거를 강조한다는 말입니다. 그죠?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총칙을 처음에 배울 때 거래의 안전과 신속이 어디서 이게 이상이라고 그랬습니까? 민법의 어느 부분에서 거래의 안전과 신속이 강조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재산법. 여러분이 또 표정을 보니까 그런 게 있었나? 뭐 그런 듯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거 있지. 근데 감옥에 또 7페이지 맨 밑에 문단을 한번 읽어봐요. 답답하네 정말 이거. 시간만 지나면 까먹었던 게 이상하게.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재산법에서 강조한다고 돼 있잖아. 그러면 이거를 중시한다는 말은 의사표시 이론 지금부터 배우는 것을 재산법을 전제로 한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게 표시주의를 택하면은 이것이 보호가 된다고 주로. 그러면 이것을 주로 보호하는 영역이 재산법이라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표시주의를 택하거나 표시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절충서를 택한다는 것은 이 의사표시 이론을 재산법 위주로 구성하겠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어떤 소설에서 이거를 택하거나 의사주의 자체를 의사주의에 중점을 두는 절충주의를 택하게 되면 이거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가족법에서 강조되는 가족법에서도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무슨 말 하려고 그러냐면 우리가 다수설에 따르면 이걸 택하고 이걸 기준으로 하는 절충주의를 택하는데 이렇게 되면 민법 총칙의 의사 표시에 관한 이론이 전부 재산법에만 적용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법이 지향하고 있는 가치를 또는 이상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배우는 의사 표시 이론이 가족법에 적용 안 하게 돼요. 알겠습니까? 적용 안 되게 된다고. 근데 의사 표시 이론을 여기에 기초해서 구성하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 그렇게 되면 의사 표시에 관한 이론 전체가 재산법뿐만 아니라 가족법에도 포괄적으로 적용이 돼야 된다고. 이 논리 구조를 이해하겠습니까? 거기 그 로마자 5번을 읽어봐요. 민법의 태도 그 밑에 부분 세 줄. 뭐 다 읽어봐요. 빨리 그 밑줄에 뒤지 않으니까. 그 말이 왜 그렇게 결론이 나오는지 이해하겠습니까? 가족법 관계에서는 이 의사표시 이론이 적용이 안 돼버려요. 가족법에서는 거래 안전을 중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표시주의를 택한다는 말이에요. 그거를 확실한 그거를. 거기 써 있는 그 문장 이해하겠습니까? 거기 네 줄. 한 가지 주의할 것은 하고 시작되는 문장이 있죠.
그게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7페이지 마지막 하단 때문에. 이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압도적인 다수설이 표시주의에 기울은 절충주의임에도 불구하고 소수설이 왜 의사주의를 주장하냐면, 그런데 송독 선생이나 이영준 선생 같은 고성영 선생님 같은 분은 의사주의에 비중을 많이 둡니다. 통설보다. 왜 그렇게 하시냐 하면 가족법과 재산법에 공통한 의사표시 이론을 만들려고 그래요. 근데 통설은 그걸 절단시켜버렸어요. 워낙 이질적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서술이 민법 전체의 그 체계하고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이게 자꾸 이게 익숙해둬야 돼요. 이런 게 나중에 어디서 표가 나버리냐 하면 주관식 답안지에 이게 표가 나버려요, 갑자기. 여러분은 잘 모르고 쓰지만 읽는 사람은 전문가들이라 아니 이건 말이 이상하네, 논리가 안 맞네 이렇게 본다고. 조금만 흐트러져 버리면 논리적 일관성 또는 논리적 정합성이라는 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말이 전체적으로 돼야 된다고. 이게 부분 말이 돼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문제를 3개 냈는데 큰 문제에서는 갑자기 표시주의 통설이 맞다고 막 주장해놓고는 작은 문제 쓰다가 자기 급하니까 그냥 뭐 갑자기 의사주의에 기초한 말을 가지고 써놓으면 금방 표현해버리죠. 전문가 눈에는 빵점 맞아버린다. 빵점. 빵점이나 뭐 28점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학생은 이상한데 분명히 이거 학원에서 요약집 사갖고 본 답안지 그대로 썼는데 이게 왜 안 맞을까 이거? 왜 과락일까? 그럼 이상한 주장을 하고 있다 또. 그럼 소송을 걸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고기 문장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 이후에 우리 곽윤희 선생님의 교재는 다수설의 이론에 따라서 배우는 것들은 전부 어떻게 돼요? 가족법엔 적용이 없어요. 이 이론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지금. 실제로 왜 이렇게 다수설이 주장하냐면 가족법에는 의사표시에 관한 것이 전부 특별한 규정이 따로 나와 있어요. 전부 다. 다수설의 태도가 타당합니다. 물론 소수설도 일리는 있지만 우리 민법의 태도를 볼 때 다수설의 태도가 타당하다. 그거는 좀 논리와 관련해서 조심을 해두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그리고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를 차이들을 본다. 의사와 표시와의 불일치는 지금 신화돼서 그렇지 별 어려운 게 없어요. 의사와 표시라고 할 때 의사가 뭐라고 하죠? 내심적 효과 의사. 표시는 표시상의 효과 의사. 그게 안 맞는다. 이게 안 맞는다. 딱 보면은 맨 먼저 이제 그 전체 구도는 어디 나왔냐면 231페이지 로마자 2번 있죠. 위에 두 번째 문단. 거기를 푸르고 굵은 펜으로 박스 쳐요. 로마자 2번을. 거기 모든 체계가 다 나와 있죠. 그림으로 안 그리셨을 뿐이지. 보충교재에 있는 다수설의 그 그림표하고 똑같은 내용 아니야 그게. 알고 하는 거, 모르고 하는 거. 알고 하는 데는 혼자 하는 거, 상대방과 통정해서 하는 거. 그런 게 있다고. 로마자 2번이니까 전체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의 체계에 관한 겁니다. 그럼 하나씩 본다. 이거.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괄호 안에 비진의 표시라고도 하고 의용민법 시대에는 이것을 심리유보라고 했습니다. 로마법에 대해 쓰던 말인데 심리유보라는 말은 진짜 하고 싶은 것을 마음속에 심리에 유보한 의사표시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어요? 리자가 좀 저기 하는데 심리 속에 이게 뭐 옷 안에 감추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요즘 정말 안 씁니다. 저게 그 교회법에서 딴 걸 나타내기 때문에 잘 안 쓰고 이제 그 비진의 의사표시 진의 아닌 같은 말이죠. 비자 들어간 게 아니니까. 그 용어를 좀 알아두고 비진의 의사표시라는 게 뭐냐? 거기 나오죠. 그 위에 배운 거 그대로 적어. 알면서 혼자서 헛소리 빙빙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위에 로마자 2번에 그 써 있잖아. 내심적 효과 의사 표상의 불일치하는 것을 알면서 혼자서 하는 거예요, 그냥. 지 혼자서. 그래갖고, 거기 예컨대가 나와 있죠. 그런 걸 기억해두면 됩니다. 팔아버릴 생각이 없으면서 팔겠다고 하거나,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 같은 거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 속셈엔 그런 게 없는데, 겉으로 이걸 표시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걸 장난으로 하든, 뭐 웃기려고 하든, 뭐 딴 생각, 음모가 있어서 하든 상관없어요. 이런 경우에 여러분이 사실
표의자 자신을 보호하려면 소개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무효라고 하는 게 낫죠. 근데 우리 민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유효라고 하네, 유효. 유효. 예외적으로 무효라고 하고. 107조 1항에서. 거기 보면 비슷한 거와의 구별이 나오죠? 비슷한 거와의 구별. 거기 뭐가 나옵니까? 뒤에 설명하는 통정허위 표시와 뭐가 달라요? 상대방과 통모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혼자서 한다, 혼자서. 누구하고 짜고 하는 게 아니고. 요건에는 의사표시 비스무리한 게 있어야 된다. 여기서 제일 조심할 게 뭐냐면 맨 밑에 그 네 줄 있죠. 이거는 의사표시 자체가 없다는 얘기죠. 어떤 것들입니까? 사교적인 명백한 농담, 배우의 무대 위에서의 대사, 교수가 교실에서 학생에게 표본으로 보여주는 어음이나 수표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의사표시 자체가 아니라는 얘기죠. 의사표시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진의 의사표시를 따질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비진의 의사표시인지 아닌지 따질 필요가 없다 당초. 개그맨들이 뭐 무대에서 떠드는 거 있죠. 의사표시가 아니라는 거야 당초. 비진의 표시가 되는 게 아니고. 거기 그 객관식에 잘 나오는 얘들이니까 좀 잘 이런 걸 외우지 말고 음미를 해봐.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그 다음에 B번에 표시와 진의라고 그랬는데 즉 뭐예요? 내심적 효과에서 표시상 효과에서가 여러분 조심하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써 있죠. 이것도 주관적으로 바꿔놔 버리죠. 보통 지문에서 객관적으로 해서 빨간 건 네모쳐요. 최근 10년간 이 문제가 안 나왔어요 갑자기. 그 전에 있었는데 나올 때가 됐죠 이제. 지금 문제가 전부 옛날로 회귀하고 있죠. 여러분 왜 그런지 잘 모르죠. 여러분 그런 말 해준 사람이 없으니까 장사 속 때문에. 그러니까 8, 9년 전에 지금 이제 7, 8년 전이라고 작년에 내가 한 해 더 갔어요. 8, 9년 전쯤에서 갑자기 진공 상태가 생겼습니다. 우리 법학계에. 왜냐하면 유능한 학자들이 대거 유학을 떠났어요. 연구차. 진공 상태가 발생했다. 갑자기 8, 9년 전에. 그런데 이제 총무처에서 관장할 때인데 총무처에서 무슨 잔말을 썼냐면 이때 그러니까 뭐 물론 내 말은 어떤 학자들이 뭐 유능한 사람과 무능한 사람 이 뜻은 아닙니다. 다만 활발하게 연구하던 사람들은 다 깊은 연구를 위해서 대거 외국으로 떠나버렸어요. 공백 상태가 생겼다 갑자기. 이때 총무처에서 뭘 주장했냐면 출제를 널리 개방한다고 그래가지고 공부 안 하는 사람들한테도 다 부탁했습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성실하게 문제를 내고 있었는데 일부 돈에 환장한 동포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리고 책을 이상하게 걸라지 써놓고는 그 책만 봐도 풀 수 있는 쉬운 문제들을 대거 만들어 양산해냈습니다. 문제 풀제로 바뀌면서 이게. 그래갖고 뭐 고등학생이 풀어도 되는 문제 갖다 적어놨어요, 내가. 그리고 이게 몇 년간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게 한 6, 7년간 나왔어, 계속. 이런 문제가. 그래 놓으니까 이제 학생들이 이거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 아무거나 봐도 되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곽윤희 선생님의 책이 수험가에서만, 전국의 대학에서는 전부 기본 교재 채택하니까 팔리는 숫자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수험가에서 갑자기 도외시된 이유가 그거예요. 이게 골치 아픈 거 안 봐도 되겠다, 이거. 문제라고 골라시 나는데, 이거 지금 보니까. 이 당시에 그래서 2, 3년 지났는데 누가 실험을 했어요. 이 성대인가 어디서 실험을 했다고, 이거. 교육 관계 종사자들이. 그래갖고, 법학을 전혀 모르는 학생 몇십 명을 들고 실험을 해봤어요. 그 민법 문제를 했다고, 형법 문제하고. 그런데, 사실 수준에 맞춰서 문제를 냈더니 말이에요. 법학하고 평생에 관련이 없는 이 학생들이 평균 72점을 맞았어요. 평균. 아무런 강의도 듣지 않고 갑자기 사람 붙잡아다 시험 보라고 그런 거예요, 갑자기. 객관식 요령만 알려주고. 평균 70점 맞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또 그 무렵에 막 정치적인 혼란이 오고 이러니까 여기까지 신경 쓸 시간이 없었어요. 되거나 말거나 뭐 상관없으니까, 이거. 아무나 뽑으면 되니까. 정치인들은 뭐 실력이 있는 법학자를 뽑는다, 이런 거, 아니죠. 법조인을 뽑는다, 이런 관심 없어요. 법조인 자꾸 실력 있는 사람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난 피곤하다고, 정치인. 피곤해요. 그래, 이 구조가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최근에 이제 다급한 상황이 생겼어요.
요즘 여러분 신문에서 봤죠? 연수원의 선생들이 도저히 짜증이 나서 강의를 못하다 이거예요. 말을 한마디도 못하더니까. 그리고 뭐 3년 전에 가보니까 뭐 연수원 학생들한테 곽윤진 시리즈 읽으라고 그래가지고 연수원 학생이 또 내 테이프를 사갖고 와요. 또 이상하게. 아니 이상한 사건이 있더만 좀 암이상하게 또. 그러니까 막 개판돼 버리는 겁니다. 사사건건. 그리고 뭐 실무 이렇게 그 얘기 들어보니까 뭐 절망적이라고 절망적. 어떻게 그런 판이지 그냥.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거의 또 막 제도를 바꿔보자. 뭐 또 그러다 이제 안 되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뭐 로스쿨을 만들까? 내 생각에 로스쿨을 만들면 더 개판되죠. 시험이라도 안 보면 이거 만약 개판돼 버린다. 내가 볼 때 이거 제가 안 봐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좀 잘 공부해. 요새 막 올해부터 이게 막 슬슬 복죠 이제. 또 내년에 아니 올해 말이야. 올해 1차 시험에 붙어 내 생각에 또 뭔가 또 한 방 매기면 또 이제 난리 법석 소송 걸고 그러지 말고 공부하면 되나 공부하면 객관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객관적으로 조심하고 주관적으로 바꿔도 알아낼 수 있도록. 그다음에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건 당연한 거죠. D번은 이겁니다. 아까 내가 말한 대로 왜 그런 짓을 했는가 이유나 동기는 묻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왜 마음속에도 없는 말을 했는지 그 이유와 동기를 묻지 않는다고. 알겠습니까? 거기 그 상세하게 풀어놨죠. 그럼 효과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지금 이 책을 봤지만 어저께 내가 개괄적으로 설명한 것보다 더 자세한 것도 아무것도 없죠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효과는 뭐예요? 조문에 있는 거예요 그냥. 유효해요 원래. 예외적으로 언제만 무효해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다. 그 예외가 나와 있잖아 거기.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죠. 알았거나는 악의죠. 알 수 있었을 건 거기 두 번째 줄에 뭐라고 돼 있죠? 과실로 알지 못한 과실이 있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별거 없어요 여기 아무리 읽어봐도.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문단에 별표를 좀 하시고 두 번째 문단에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비진의 표시가 무효로 되면 표의자가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가 이런 문제가 나와 있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게 마음에도 없는 헛소리를 한 사람이 표의자죠. 마음에도 없는. 그런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이게 무효가 돼버리는데 그러면 이놈이 뻔히 지가 알면서 헛소리를 했는데 이놈이 뭐 이게 무효가 돼버려도 그걸 믿고 또 뭐 하는 수가 있다고. 왜냐하면 잘 생각해봐요. 헛소리인 줄 알고도 일단 바깥에서 이게 바깥에 표현이 됐으니까 또 헛소리라고 하지만 혹시 또 그대로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뭘 할 수도 있다고. 그걸 믿을 수도 있어요. 알면서도. 그런 경우에 이걸 그냥 아무 일도 안 생기고 무효라고 해버리면 우리 사회에 가뜩이나 이 헛소리 하는 놈들이 많은데 그걸 가만 놔둬버리면 계속 헛소리를 하지 염려가 있다. 계속 헛소리를 하는 염려가. 그러니까 독일 같은 데서는 법조문에 명시적으로 이 경우에 일정한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헛소리를 못하게 하려고 애당초. 헛소리를 하게 한 다음에 무효로 만드는 것보다 애초에 못하게 하는 건 나은 거죠 차라리. 법률관계 안정을 위해서. 근데 이게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놈에게 일정한 책임을 부과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이게 무효가 되거나 이게 헛소리니까 나중에 배우지만 채권법에서 말하는 이행이익의 배상 말고 좀 가볍고 무겁고는 원래는 궁극적으로 차이가 나는데 조금 이렇게 믿은 데 대한 이익 손해만 배상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독일 민법에 있는 규정이 있는 것처럼 우리 민법에 규정이 없지만 다 독일에서 뺏겨온 거니까 그걸 따라서 해석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라고. 독일 민법처럼. 그래갖고 학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대립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손해배상 청구권은 부정되어 있다고 봐야 된다 이런 말 나오죠. 그죠? 조심해야 하는 건 긍정서에서도 실외이익의 배상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이렇게 써있죠. 그러니까 통상의 손해배상이 아닙니다. 원래 손해배상은 이행이익의 배상이어야 돼. 여기서는 약화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무슨 약화시킨다. 그 실외이익의 배상이 그 긍정설의 내용이고 실제로 그거를 좀 기억해 두라는 얘기예요. 곽윤 선생님 어떻게 해요? 부정한다, 이게 부정한다. 부정한다. 알겠습니까? 그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쓴 건 보충규제 275페이지 동그라미 4번입니다. 여러분, 이 보충규제 케이스 다 읽고 오라고 하는데 읽고 옵니까? 금방 이해가 됩니다, 금방. 그래서 그거 좀 논점이 되니까 좀 하나 기억해 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교과서 그 밑에 괄호 3번의 문단에는 제3자가 나오는데, 제3자. 어저께 프린트 맨 뒤에 그 제3자를 별도로 나오셨죠? 민법상의 제3자를 막 통틀어가지고, 아예. 어저께 프린트의 맨 마지막 장이 그거 아니에요? 보질 않으니까 뭐 어디 있는지 없는지 몰라, 이거. 그냥 바다다가 휙 던져놓고, 그거는 그 단면으로 돼 있죠. 그걸 떼가지고, 그 문제 푸는 게 아니고 정리한 거 아닙니까? 민법상의 제3자. 모조리 다. 그걸 보면 알지만, 제3자가 무척 중요한 거라고. 간단하지 않고. 원래 이 제3자는 당사자와 그의 포괄 승계인을 제외한 전부를 말하는데, 거긴 4가지 예외를 적어놨죠, 내가. 판례까지 다 인용하고. 자네는 어디다가 팔아먹나? 그거에 관한 겁니다, 여기. 교과서 괄호 3번. 알겠습니까? 교과서 괄호 3번. 근데 곽인 선생님은 107조 지금 설명하다 말고 108조하고 똑같으니까 뒤로 미룬다 해서 하죠. 근데 그 어저께 나와준 표를 보면 다 똑같은 거죠. 다 똑같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한 군데서 설명한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적용 범위에서 이제 가끔 객관식에 뭐가 많이 나오는데, 그건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이제, 제3자는. 적용 범위는 뭐냐 하면, 이게 말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이게 혼자서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는 거니까 상대방이 꼭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혼자서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 이렇게 돼 있죠. 혼자 떠드니까 혼자 그냥. 근데 요거는 이것만 보니까 여러분이 잘 저게 안 돼서 그런 거고. 뭘 보면 하냐면 그 236페이지 괄호 1번하고 대비해야 됩니다. 236페이지 괄호 1번 위에 그러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런 게 보입니까? 붉은 걸로 메모리 펜칠하라고. 107조와 108조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이거예요. 상대방 없는 행위에 적용되냐. 그러니까 236페이지 쪽에서 상대방 없는 행위에다가 붉은색으로 메모리 펜칠하라고. 어떻게 되나? 그리고 여러분이 그 236페이지 괄호 1번은 어저께 낸 문제에도 관계가 있지만 거기 중요한 말이 또 하나 나오죠. 합동행위도 상대방 없는 행위라고 나와 있죠. 합동행위도 상대방 없는 행위라고 써 있잖아요. 교과서에. 그런 거 잘 봤는데 그런 걸. 보너스로 그런 걸 익혀둬요. 어저께도 그래서 내가 그 복습 문제 그걸 내놨죠. 페이지까지 인용해주고. 상대방 있는 행위, 없는 행위를 4가지 중에 어떻게 고르냐 이거. 복습을 안 하니까 모르는 거야 이거. 고시생의 그 신림동 고시생의 특징이 뭐냐면 학원 다니는 고시생. 학원에서 날 보고 뭔가를 많이 주라는 거예요. 뭘 줍니까? 그랬더니 뭔가를 막 이렇게 보따리 막 챙겨가지고 주면은 좋아한다게 학생들이.
좋아하긴 뭘 좋아해요. 좋아는 하겠지. 좋아하면서 받아다가 처박아 놓고는 안 본다. 그리고 고시원 옮길 때 몰아서 묶어서 다 버린다. 먼지가 뽀얗게 쌓여가지고 읽어보지 않고. 이야, 어저께 또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걸작이 또 나, 걸작. 테이프는 이 책 걸 듣는데 책은 또 이 앞에 책을 봐요. 근데 거기에 민사소송법 개정된 거가 안 나와 있는데 그건 어떻게 찾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야, 나 정말 좌절하면서 좌절해. 이 개정판에는 그게 다 나와 있는데, 민사집행법으로 바뀌어서. 책방 가서 그걸 찾아보기 싫어가지고, 그걸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법전이 바뀌었냐고. 이야,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시험에 붙어 법조인 되면 여러 사람 잡죠, 이제 또. 꽤 싫어가지고. 법전도 안 내다보고. 쓰레기 같은 인간이에요, 내가 볼 때 정말. 세상에 개정판에 개정되어 있는 걸 책방만 내려가서 학교 가는 길에 뭐 학교 앞에 책방에 가서라도 뭐가 바뀌었나 이렇게 찾아보면 되는 건데 그걸 나한테 물어봐요, 그걸. 메일을 보내가지고. 그런 놀라운 학생들이 있다는 내가 볼 때. 그게 고시 공부한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법조인 되고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책이 안 나와 있다든지, 뭐 그래야 되는데, 잠깐 가서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걸 타자치는 시간에 그걸 보겠는데, 나 같으면. 찾아보고 자기가. 나는 그 놀랍습니다, 정말. 어떻게 그렇게 발상을 하는지. 생각 자체가. 정말, 진절이 나나, 정말. 그걸 자기 입으로 질문이라고 써서 질문. 그 질문이에요? 개소리예요, 그건. 완전 인격까지 드러내는 거죠, 지금. 인간의 탈을 쓴 아메바지, 그게. 이야, 정말. 요즘 혹시 또 책방에서 책을 안 사면 절대 못 보게 합니까, 혹시? 그런다면 내 이해를 해. 돈이 없는데 알고는 싶고 그래서. 각설하고, 적용 범위의 그 107조와 108조, 그 부분 대비가 자꾸 납니다. 그거가 첫 번째 논점이고, 두 번째, 차이가 있다. 이것만 알면 안 됩니다. 뭘 알아야 되냐면, 107조와 108조에서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상대방 없는 행위에 적용되지 않는 데 따라서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특히 107조 쪽에서, 여러분이 법전 107조 1항 단서를 보면, 1항 단서를 봐봐요. 107조 1항 단서, 법조문에. 그걸 보게 되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이렇게 써 있죠. 그러면 상대방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1항 단서가 적용될 수가 없는 거죠. 1항 단서는 상대방이 있어야 적용되는 거 아니야, 우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그렇잖아요? 없는 상대방이 뭘 알았거나 알 수 있겠어. 그러니까 그 교과서 233페이지 그 맨 위에 두 줄 이해하겠습니까? 맨 위에 두 줄. 거기를 그 별표를 3개 하고, 왜 별표를 하라고 하냐면, 그걸 그렇게 쉽게 표현은 안 해줘요. 그러나 빈틈이 돌린다고, 이상하게. 말을. 근데 최초에 그러니까 그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이유를.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 왜 그렇게 표현했는지.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그걸 어떻게 기가 막히게 비비 꼬아볼까. 그걸 연구해봐요. 그 말을. 묘하게. 우선 가장 그 천박한 그 자주 쓰는 그 지문 방식은 뭐냐면, 거기 상대방 없는 행위라는 거를 직접 이렇게 안 써놓고, 상대방 없는 그 행위에 4가지 예를 내가 말한 적이 있죠. 그걸 직접 대입해놓고 사용해버려요, 그걸. 유증의 경우에는 언제나 비진의 의사표시가 유효하다. 갑자기 이렇게 써놔버린다고. 우선 흔한 수법으로. 그러니까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 4가지를 모르는 사람은 이 또 당황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다, 이게 도대체 갑자기. 또는 거기 써있듯이, 또는 뭐 딴 데처럼. 여러분, 그리고 내가 또 아까 그 뒤에 걸 왜 말했냐면, 상대방 없는 행위에는 합동행위가 들어간다고. 그죠?
그런 걸 지정에 대입시켜본다 갑자기. 그리고 언제나 유효하다 이렇게 말해버려요. 또는 유효하다고 쓰면 되는데 무효가 될 수 없다. 이따구로 말을 비꼬아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중요한 건 별표를 하는 거야 내가. 그걸 자꾸 비비 꼬아서 지문을 자꾸 내니까. 그 다음에 그런데 괄호 2번에 이건 앞에서 일괄해서 말했죠. 가정법상의 행위에는 여기가 전부 적용되지 않는다니까? 알겠습니까? 앞에서 한꺼번에 말했잖아 이거. 왜 그런다고요? 다수설에 따르면 표시주의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가정법상의 행위 적용될 수 없어 이거. 의사표시가 하는 이론들이. 좀 전에 아까 설명했듯이. 그 다음에 괄호 3번은 가늘고 푸른 펜으로 묶어가지고 괄호 3번은 뭐예요? 대리권 남용에 관한 거라고 지난번에 잠깐 설명했죠. 대리법에 설명했습니다. 왜 여기서 갑자기 이걸 설명했냐면 통설 판례 따라서 곽윤식 선생님도 107조 1항 단서 유추 정서에 찬성하니까 여기다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조심할 게 하나 있는데 뭐 이렇게 포괄적인 문제를 낼지 않을지 모르지만 만약 냈을 때 자기는 이 통설 판례에 반대하고 뭐 신의 직설에 따른다든지 아니면 126조 처리설에 따르면서 갑자기 이걸 여기다 쏟아버리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긁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3번에다가 대리권 남용에 대해서 여기다 써놓는 것은 대리권 남용의 처리를 107조 1항 단서에 의한다는 설에 따를 때만 여기다 쓰는 거예요. 위치상. 알겠습니까? 거기 제목은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죠. 대리권 남용 이렇게. 그런데 메모리 펜을 치다가 눈에 확 띄게. 제목을 뭔지 알아야 되니까. 뭔 문제가 이게. 나중에는 제목만 보고서도 말이에요. 팍팍 이해가 되도록. 제목만 때려보고서도. 점차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설명문을 다 읽어봐야 돼. 뭐 역사까지. 그래야 이해가 좀 된다고. 한 두 번 반복하다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슬슬 이제 조그만 제목들을 보면 이해가 돼요. 여기 그게 있었지. 여기서는 뭐가 논점이라고 그랬지. 이렇게. 그걸 또 두세 번 반복하면 나중에 큰 제목만 보면 작은 제목하고 핵심 단어가 다 떠올라요. 그러면 또 두세 번 더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법전만 봐도 떠도 돼. 법전만 봐도. 제목 안 보고 이제. 거기서 다시 두세 번 보면. 그냥 떠올라. 그냥 민법이. 그냥 한눈만 쳐다보고 앉았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허위 표시를 배웁니다. 허위 표시. 허위 표시. 허위 표시는 비진의 의사 표시하고 똑같은데, 비진의 의사 표시하고 똑같은데, 뭐가 다르다고요? 상대방과 짜고 한다는 점이 다른다. 짜고 한다. 그리고 어저께도 말했는데, 이 부분, 의사표시 부분의 대리와 함께 현재 총칙에서 가장 학설이 난립하는 곳입니다. 주류적인 견해가 이렇게 거대하게 변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충교재를 읽는데 다만 한 가지 조심할 건 갑자기 그걸 읽지 말고 곽윤식 선생님 책에 써있는 내용과 강의 내용을 먼저 확실히 이해한 다음에 보충교재를 면밀하게 읽어요. 면밀하게. 알겠습니까? 이 변화를 알아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최근에 주류적인 교과서 쓴 학자들이 전부 출제위원이죠. 그러니까 자기 학설만 알아야 된다고는 시험 문제 안 내지만 이런 학설이 있다고는 시험에 내요. 이런 학설이 있다고는. 처음 보는 게 나오면 곤란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다 정리해놨으니까 잘 보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메모리펜 칠한 거 있죠. 233페이지 메뉴에 두 줄. 그거를 이해하라고 내가 그런 거고. 이해하라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275페이지에 보충교재 275페이지에 맨 밑에 동그라미 3번 있죠. 그걸 한번 읽어봐요. 그 다음 페이지까지. 예, 그게 만만치 않으니까. 물론 아직도 이게 곽윤 선생님의 서술이 다수설인데 현재 백중세로 돌아서고 있어요. 백중세로.
그러니까 이해를 하기, 물론 과기 선생님의 학설만 알아도 문제를 못 풀거나 하진 않는데, 막 이선 없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지 말라고. 변화가 심하니까 지금. 난기류 속에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몇 번씩 반복해서 말을 해도 돈 주고 사놓은 책을 안 읽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허위 표시는 상대방과 짜고 한다는 건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논점은 짜고가 뭐냐는 거예요. 짜고. 즉 통정 또는 통모 또는 합의라는 말도 씁니다. 근데 이거 가장 유명한 케이스는 뭐냐 하면, 여러분이 보충교재 그 278페이지에 있는 예를 빨리 읽어봐요. 그런 것들 말이에요. 자주 일어나는 일들이죠. 특히 위에 거 짧은 거.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사고 파는데 말이에요. 제대로 세금계산서 신고한 사람 나 못 봤어. 아닌 계약서에 말이에요. 거의 다 속입니다. 양도소득세 때문에. 알겠어요? 그 밑에 판례도 시험에 나옵니다. 판례도. 특히 그 244번 판례 있죠. 그 위에 거 예에 대한 거. 이게 어떤 경우에는 유효라고 해요. 대법원에서. 매우 위험한 판례죠. 그러니까 조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 한 경우는 유효하다고 그러는데 이게 그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연령, 비연령의 일반 규정들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런 태도 변화들을 좀 기억해 두라는 얘기예요. 그 밑에 거 사례도 그 밑에 판례가 나와 있죠, 원래? 잘 기억을 해둬야 돼요. 허위 표시가 그런 겁니다. 짜고 실제와 다른 의사 표시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없는 거.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것을 또 이름 붙이기를 통정 허위 표시라고도 하고 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용어를 하나 먼저 설명하시는 게 있는데 그 첫째 의의 마지막 문단에 그 가장행위라고 하죠. 가장행위. 가장행위. 근데 보충교재 그 조금 전에 그 페이지 메뉴에는 그걸 가장행위와 은닉행위를 대비해놨죠? 그 쌍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쌍으로. 가장행위, 은닉행위. 알겠습니까? 보충교재 그 맨 첫째 문단에 나와 있죠. 왜? 가장행위, 은닉행위. 세금계산서 케이스를 기준으로 하면 실제의 계약서가 은닉행위입니다. 겉으로 이렇게 속여서 액수를 낮춘 거 있죠. 그건 가장행위죠. 가짜로 이렇게 포장한 행위 말이에요. 요건은 똑같습니다. 요건 똑같아. 요건의 다른 점이 뭐라고요? 핵심적인 게 234페이지 괄호 4번 뿐입니다. 짜고 한다. 짜고 한다는 말을 합의라고도 하고 통정이라고도 하고 통모라고도 한다. 이 네 가지는 같은 말입니다. 짜고, 통정, 통모, 합의 다 같은 말이에요. 한 가지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여기서 합의라는 말은 절대로 계약법상의 합의라는 뜻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여기서 합의라고 말하는 것은 계약에서 말하는 합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그 보충교재에 279페이지 맨 밑에 줄에 있듯이 그 사실상의 합의라고 하는데 그 다음 페이지 280페이지 동그라미 2번도 읽어봐요.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학자들 중에 이걸 혼동을 일으켜가지고 같이 쓴 사람이 있었어 옛날에. 지금 다 고쳤지만. 그 280페이지 각주 250번도 읽어봐요. 이거는 왜 합의가 안 되는지 논거가 거기 써있죠. 왜 합의라고 하면 안 되는지. 사실은. 이렇게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합의라는 말은. 혼동을 일으키니까.
그러면 좋다 이거야. 합의 안 쓰고 통모 통정 짜고라는 말을 쓰게 되면 그 정확하게 무슨 내용이냐는 거예요. 그 작은 글씨에 세 가지가 나와 있죠. 첫째, 둘째, 셋째. 에?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 셋째 세 가지 요건을 다 갖추면 통모 통정 짜고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짜고. 그걸 기억하라 이거야. 여러분 그 작은 글씨의 마지막 부분을 봐야 됩니다. 그럼 민법 108조에서 허위 표시라는 건 그 중에 세 개 중에 어떤 거냐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것도 시험에 나와요. 그 세 개 중에서 어떤 거냐. 응?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효과는 비진의 표시와 달리 이건 반대로 전 무효입니다. 무효. 그런데 여러분 조심할 게 혹시 이걸 혼동할까 봐 그러면 혼동 안 할 것 같은데 내가 봐도 그리고 혼동한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숨겨진 진짜 행위가 있고 이것을 포장한 가짜 행위가 있습니다. 그죠? 요 안에 걸 은닉행위라고 하고 이 바깥에 걸 가장행위라고 그래요. 바깥에 걸. 그런데 허위 표시로서 허위 표시는 무효다 할 때 이 둘 중에 어떤 게 무효가 되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다 무효인지 뭐 하나만 무효인지. 그런데 허위 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가 가장행위라고 그랬죠. 그죠? 아, 이거는 앞에서 배운 걸 정확하게 대입해야 되겠다 같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학생들 보니까 이걸 외우고 있던데. 그러면 안 되고 옛날에 뭘 배웠냐면 법률행위와 의사표시와의 관계를 배웠죠.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관계. 그러니까 그걸 대입하는 방법을. 그걸 왜 그렇게 내가 강조했는지를 여러분 알게 됩니다. 196페이지 있잖아요. 196페이지. 196페이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줄 읽어봐요. 196페이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줄. 의사표시가 무효되거나 취소되면 법률행위가 무효된다고 써있죠. 허위 표시지 뭐 의사표시 말하는 거죠. 허위 표시는 법률행위 아니에요. 허위 표시는 법률행위 아니고 의사표시 말하는 거라고. 그죠? 허위 표시를 요소로 하는 행위가 가장행위라고 그랬죠. 아까. 그러니까 가장행위는 법률행위고 이건 의사표시예요. 그래서 이게 무효가 되니까 그걸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는 가장행위가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너무나 당연하니까 강의선생님도 자세히 안 써놨다고. 그걸. 앞에서 말을 다 했으니까. 조금 전에 내가 그 허위 표시 그 233페이지 어디였어 이게? 로마자 1번의 끝줄이 있죠. 허위 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 행위가 가장행위다. 이렇게 써있잖아 거기. 즉 그게 그러면 허위 표시가 무효가 되면 가장행위는 어떻게 되냐를 설명하는데 196페이지에서 배운 걸 대입하면 된다고. 의사표시가 무효가 되면 법률행위 무효가 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196페이지 모르는 사람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게 가장행위가 어떻게 되나 이거. 그래갖고 가장행위 무효다라는 말을 또 찾아요. 이상하게. 그런 걸레 같은 말은 요약집밖에 없어요. 갑자기 그것만 뚝 튀어나온 거는. 그러다 그걸 외운다 이거야? 가장행위 무효다. 가장행위 무효다. 그리고 답답하게 또 은닉행위는 어떻게 되나 또 찾는다고 또. 그거 잘 안 나오죠 또 이상하게. 공부를 그렇게 번잡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에서 원칙을 배웠잖아. 의사표시가 무효 또는 취소되면 법률행위 무효가 된다. 그걸 까먹으면 안 된다고 그걸. 그리고 여기 써놓은 말이 그 말이에요. 233페이지 로마자 1번 끝에 말이. 그 말을 왜 써놨겠어요? 거기다 밑줄 치고 써놔요. 196페이지 다섯 여섯 번째 줄 적용. 그렇게. 로마자 1번 마지막 줄에 줄 쳐놓고 233페이지에 허위 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를 가리켜 가장행위라고 일컫는다 이랬잖아요. 밑줄 쳐놓고 196페이지 다섯 여섯 번째 줄을 적용 이렇게 써놓으면 그냥 알잖아. 답을 그냥 답을 원래도 이상 야리꾸리하게 공부하지 말고 그냥 뭘 찾는 거야. 그 다음에 말이에요. 234페이지에 지금 밑에 괄호 1번을 하고 있죠. 이 허위 표시는 무효면 가장행위는 저절무효다. 그걸 이제 연결시켜 드린 거고 그 괄호 1번에 중요한 말이 나와요.
746조의 적용이 없다. 이런 말이 나오죠. 이유가 나와 있죠. 허위 표시 자체는 불법은 아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또 외우면 안 돼. 왜냐하면 나중에 채권 강론에서 배우지만 이 746조의 표제에 뭐라고 써 있어요. 법조문에. 법조문을 찾아보라고 빨리. 거기서 갑자기 왜 불법이 튀어나왔는지. 이것도 이제 여기서 이해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좀 번잡하지만 어차피 알아야 되는 거니까. 내가 첫날부터 민법에서 사용되는 모든 용어는 말이에요. 뜻이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746조에 뭐 불법이라는 똑같은 한자가 있어요. 이런 한자가 있죠.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4조문을 더 나가면 750조에도 이런 단어가 쓰이죠. 불법. 그죠? 그렇잖아, 이거. 그렇잖아, 이게 아무리 봐도. 750조에도. 그지? 한자가 똑같이 생겼어. 그러면 저게 똑같은 한자냐? 뭐 그런 문제가 있죠. 저 똑같은 한자냐? 아니라는데, 그 학생의 그 애달픔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151조를 또 보면, 151조. 거기도 뭐 불법이 나와, 불법이. 그죠? 한자가 똑같이 생겨먹었어, 이상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불법이 다 똑같은 거냐? 안 똑같은 거야, 이거. 안 똑같다고. 이 두 개는 말이에요. 이 두 개는 이 불법의 뜻이 뭐냐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하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하는 거. 151조 쪽에는 그게 조문에 써 있죠. 조문에 아예. 거기서 말하는 불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거라고 써 있잖아. 근데 750조의 불법은 뭐예요? 750조의 불법은. 이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하는 걸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포괄적인 겁니다. 법조문에 써 있듯이 고의, 과실, 그리고 위법성이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완벽히 일치하는 말이 아니라고. 그래서 746조가 앞으로 나왔는데 박윤선 선생님이 불법이라고 표현을 하면 여러분은 빨리 103조 위반 말한다. 이걸 알아야 돼요. 103조 위반 말한다. 선량한 풍속에서 사회질서 위반한다. 알겠습니까? 안 그러면 이게 헛갈려가지고 나중에 불법행위하고 헛갈린다고 잘못하면 이게. 그래서 허위 표시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문장 뜻이 정확하게. 그래서 746조 적용이 없어요. 그 다음에 괄호 2번에서는 이제 제3자를 설명하죠. 이제 제3자. 아까 107조에서 이리 미룬 거. 어저께 그 프린트를 펴가지고 말이에요. 이게 109조, 110조의 제3자 다 똑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없는 사람이 옆에 걸 훔쳐봐가지고 같이. 앞뒤 사람 거 옆에 거 다 훔쳐봐요. 봐야 되니까 우선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 메뉴에 뭐라고 써있죠? 원칙적으로 제3자가 누구냐 이거 1번이. 그건 교과서의 235페이지 괄호 A번에 나와 있죠. 235페이지 괄호 A번. 우선 그 말은 일반적으로 제3자라고 한다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밑에 줄에 그러나 108조 2항에서 말하는 제3자는 거기서 뭔가를 한정해서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써있죠. 그죠? 이렇게 한정하는 경우가 그 프린트에 있듯이 민법 전체에 4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 전체 1, 2, 3, 4. 그 시험에 잘 나오죠. 객관식에. 단골로. 그래서 그 밑에 그 지문에 쓰이는 것들을 다 친절하게 써놨죠. 여러 가지, 8가지 실어놓고. 그건 정말 놀라운 자료입니다. 내가 봐도. 한꺼번에 정리한. 그거를 말해요. 어떻게 반을 접어서 코팅을 하든 뭐 통째로 코팅을 하든 들고 다니면서 그런 걸 좀 외워요. 그런 걸. 그런 걸 좀 외우라고. 엉뚱한 거 외우지 말고. 그럼 안 외우면 도리가 없으니까 그건.
그것도 뭐 이해를 하면서 외우면, 여러분 교과서의 괄호 A번에는 뭐 이해를 잔뜩 한자말로 적어놨죠. 근데 그 표에 다 있으니까. 복잡하게 살 필요가 없는 거고. 또 한 가지 조심할 건 말이에요. 이제 그 표에 대한 문제를 끝내고, 괄호 B번의 논점은 뭐냐 하면, B번의 논점은 뭐냐 하면, 선의라는 것을 결정하는 표준시가 언제냐는 거예요.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생겼을 때이다. 그거 시험 잘 나와요. 또 잘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선의의 제3자로부터 다시 전득한 자. 이건 녹색으로 네모를 칠하고, 녹색 메모리펜을 칠해버리든가. 선의의 제3자로부터 다시 전득한 자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잘 보면, 왜 갑자기 이걸 기억하는 방법이 또 있어. 이걸 또 외우면 헛갈리죠, 나중에. 이런 비슷한 게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기준이 있어야 되죠. 기준. 여러분이 이거를 이제 일괄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하나 주는데, 이게 선의의 제3자 이렇게 나왔을 때 전득자 문제가 항상 교과서에서 문제가 되는데, 이걸 어떻게 판단하는 그 기본적인 틀은 정해져 있습니다. 보충교재 114페이지에 그 동그라미 2, 3, 4번을 보고, 동그라미 2, 3, 4번. 지금 이 교과서의 서술은 그 세 가지 학설 중에 어느 쪽 어떻게 한 겁니까? 소위 그 절대적 구성서에 따른 거죠. 최초의 선의가 한번 걸리면, 그 다음에는 악의라도 상관없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기억할 때,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에서는 절대적 구성적인 방식에 따라 이렇게 기억하면 되잖아. 그렇잖아요. 절대적 구성서를 잘 읽어보면 어디선가 한번 선의이면 그 다음에는 상관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뒤로는 어디선가 악의가 생겨도. 원래 그 선의라고 했을 때 연속되는 행위들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가를 그 세 가지 학설이 가능한 걸 다 나타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저쪽 이쪽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항상 기억에 떠올릴 수 있잖아. 여러분, 그리고 이걸 사실 정확히 알면, 여러분, 이 다음에 뭐 혹시 학문적으로 이걸 연구하게 되면 학설을 주장할 수 있죠. 통설은 108조의 경우에 선의의 제3자로 다시 전득한 사람에 대해서 절대적 구성설에 따르고 있지만, 여러분이 쓸만한 이유를 발견해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내가 볼 때 이게 상대적 구성설에 따르는 게 정확하지 않을까,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다고. 그런가 하면, 성질나면, 관련자 천원이 선의해야 된다, 이거.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지금 실제로도 그런 학설이 있어요, 소수설이. 전문적인 논문에는. 그러니까 이 사고의 틀이 그 세 가지밖에 없어요. 선의 제3자 문제 딱 나오면, 그럼 그 다음 사람은 어떻게 되냐? 이거에 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세 가지밖에 없다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학설에 대해서 신경 안 써요. 학설이라는 건 인간의 대가리 그 지능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모태가 되는 어떤 기본 틀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학설 이상한 걸 보다 안 놀래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다만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이 논거가 정확하냐가 문제가 돼, 이제. 이건 다 가능하긴 하니까. 그러니까 학설을 시험 볼 때 주로 물어보는 건 뭐예요? 논거가 정확하냐, 이거 물어봐요. 근거가 정확하냐. 왜냐하면 결론은 다 가능한 결론이에요, 다. 인간의 대가리로. 그래서 거기 그 전득자에 대해서 그 말을 딱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또 하나 이제 108조 2항에 말이에요. 선의의 제3자라고만 나와 있는데 보통은 선의가 나오면 무과실이 따라 나옵니다. 보통은. 그러니까 또 무슨 문제가 되냐면, 혹시 무과실이어야 되는 건 아닐까? 법전에 없더라도. 그런데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보통은 뭐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저는 선의 무과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떤 법조문에 말이에요. 갑자기 이게 생략이 되버렸어. 이게 갑자기. 이게 없어. 선의 제3자 써놨어. 선의 무과실 제3자 이렇게 안 쓰고. 선의 무과실 제3자라고 쓴 것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 실제 법조문은 제3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렇게 쓰죠. 보통 말 쓸 때는. 그거에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식으로. 그런데 이게 안 보이면 말이에요. 없으니까 인정 안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학문적으로 할 때는 이걸 공부할 때는 이걸 일부러 뺐냐? 실수로 뺐냐? 이걸 탐구해야 돼요. 이게 안 보이면 갑자기. 108조 2항에 이게 안 보인다는 거야, 이상하게. 그러니까 학자들은 교과서에 있는 대로 이걸 일부러 뺀 거냐? 실수로 뺀 거냐? 답이 뭐예요? 곽준 선생님 뭐 어쨌다는 거야, 지금. 일부러 뺐다는 거야, 일부러. 그렇게 써 있잖아요, 교과서에. 바로 B번의 끝에. 일부러 뺐다. 그 다음에 대항하지 못한다가 나오는데, 대항하지 못한다. 이 대항하지 못한다가 이 뜻이 여기 정확히 나오죠, 이제. 앞에서 우리가 배웠지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은, 표의자는 대항하지 못하는 거지, 상대방인 선의의 제3자 쪽에서는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가로 C번에 그렇게 써 있죠.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에 허위 표시의 당사자. 그런데 뒤에 채권자가 있으니까 허위 표시의 당사자 쪽 이렇게 쓰세요. 알겠습니까? 당사자 쪽. 근데 그 맨 밑에 줄에 또 네모칠 게 뭐예요? 지금 거기다 네모치고 맨 밑에 또 어디다 네모쳐요? 선의의 제3자 쪽. 네모치라고 또. 그래갖고 한쪽에선 주장할 수 있는데, 대항할 수 있는데, 한쪽에서 대항하지 못한다는 거죠. 대항하지 못한다는 원래 뜻이 이거예요. 원래. 그래서 우리가 원래 옛날에는 자꾸 잊어먹으니까 이걸. 대항하지 못한다는 말의 뜻은 말이에요. 셀로판 종이라고, 셀로판 종이. 예? 셀로판 종이 여러분 특성을 압니까? 모릅니까? 한쪽으로만 투가 되죠, 이게. 물이나 이런 게. 모릅니까? 그런 화학 종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쪽에서는 저쪽으로, 요새 등산복에 나오는 고어텍스도 그거죠. 등산복에 나오는 그 고어텍스라는 천 있잖아요, 그거. 그게 땀이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데 바깥에 있던 수분이 안으로 절대 못 들어가요. 그것도. 요즘 여러분은 셀로판지라고 외우면은 한 가지가 고어텍스라고 하면 되죠. 대항하지 못한다, 고어텍스. 한쪽으로는 대항하는데 이쪽에서는 못한다, 이거 이상하게.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말이에요. 뭔가는 암기에 도움이 되라고 말을 하는 건데, 뭐 썰렁하게 앉아갖고, 저게 무슨 소리일까? 고어텍스는 비싸지 않을까? 암기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뭐 헛갈리는 것 같아 보니까. 이 대항하지 못한다는 고어텍스라고. 고어텍스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둬요, 좀. 요즘은 파카들도 다 고어텍스로 나올 텐데. 왜냐하면, 눈이 올 때 이게 복잡하죠, 눈이 올 때. 옷 입고 가다가. 고어텍스를 입어버리면 그 문제가 전혀 안 돼요. 절대로 수분이 안으로 침투 못 해요. 어떤 경우에도. 그러니까 모자까지 딱 써버리면, 눈 아무리 해도 상관없어요. 요즘 바지도 다 나오다, 바지도. 털바지. 죽입니다, 그거. 옛날에 그런 방수용 옷을 입으면은 문제가 뭐였냐 하면, 엉터리 방수는. 바깥에서 안 들어오지만 안에 땀도 안 나가, 이게. 그거 입고 한 2시간 설치고 다니면 땀이 꽉 차가지고, 속옷이 다 젖어버린다고. 근데 고어텍스가 우주인들한테 입히라고 만드는 거죠, 왜? 땀 배출 문제 때문에. 요즘 일반화되고 싼데, 비교적. 우리나라는 근데 터무니없이 비쌉니다. 터무니없이 비싸. 청바지 미국에서 10,000원이면 사는데 제일 좋은 거. 남대문 시장에 한번 가봤더니 20몇만 원짜리 있더만 청바지가. 미친 겁니다. 내가 볼 때는. 미친 거예요. 청바지가 미국에서는 일할 때 입는 옷인데 학생들은 뭐 이렇게 젊고 그러니까 막 굴러다니니까 잘 찢어지고 그러니까 청바지 입고 다닙니다.
근데 미국을 제외한 모든 후진국에서는 그건 패션으로 입는다. 그걸 이상하게. 작업복인데 그게. 그럼 청바지 원래 누가 입던 겁니까? 목동들이 입던 거예요. 목동들이. 서부 지역에서. 그걸 20만 원씩 주고 사입는다면서. 20만 원이 양복이 한 번인데. 괴상하다는 건데, 아무리 생각해도. 남대문 가니까 이제 저런 거 있더구만요. 8,000원짜리 뭐 이런 거. 그래서 나 자꾸 이렇게 푹 찢어봤어요. 푹 찢기요. 정말. 그건 유사 청바지도 아니에요, 그건. 청바지 최대 장점이 뭐냐면 그 텐트 기준으로 만들어가지고 물이 찌기다는 거예요, 이게. 응? 그 블루진이라고 할 때 블루 색깔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정확히 인디고 블루라고 하는 거죠. 인디안들의 그 청색 염료로 다 묻힌 거예요, 그냥. 물 빠질 때 뽀다고 나니까 이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청바지 연구도 안 하고 작업복을 갖다 20만 원씩 사는 놈이 있어. 미친놈들 이거 좀 다. 또 무슨 얘기가 다 얘기한 거야. 그 밑에 이거 이해하시고 236페이지를 보시면 당사자 사이에서 처리할 수 있는 거 뭐 있단 말이 나오죠. 딱 보면은 말이에요. 조심할 게 뭐냐면 인정하도 무방한데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해서 대항하지 못해 그래서 있죠. 그죠? 그렇다면 일반 이론에 따른다는 거죠. 108조의 일반 이론에 따른다는 거야. 가만 보니까. 그 다음에 적용 범위에서 괄호 1번을 아까 봤죠? 괄호 2번도 한꺼번에 나온 말 반복하고 있죠? 가족법상의 행위 정형 없다. 쉬워요. 그 다음에 허위 표시와 구별해야 할 행위가 나옵니다. 여기에 은닉행위. 광희 선생님은 가장행위와 은닉행위를 띄어놨어. 근데 은닉행위.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엉터리 계약서 쓸 때 집을 3억에 샀는데 가장하는 그 계약서, 겉으로 내세운 계약서에는 1억짜리를 써놨으면 그 3억짜리 계약서 자체는 유효한 거죠, 원래. 그 진짜로 3억 샀던 거니까, 원래. 은닉되는 그 진짜 행위. 유효하다고 써있잖아, 유효하다고. 당연히. 자체의 요건을 갖추면. 그 다음에 신탁행위. 신탁행위 앞서 배웠죠? 추정행위의 일종으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건 논란이 약간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다수는 밑에서 두 번째 줄에 결코 허위 표시가 아니다. 신탁행위는. 그런데 이건 왜 이렇게 갑자기 신탁행위를 강조해? 신탁행위가 허위 표시면 말이 안 되죠. 허위 표시면 무효가 되는 거 아니야, 원래. 그걸 뭐 하려고 배우겠어, 그러면. 그러니까 무효가 아니야. 근데 이 말을 왜 하냐 하면, 237페이지에 명의 신탁은 틀림없이 허위 표시다. 그만하고 대비하려고 그러는 거지, 이게. 작은 글씨에. 명의 신탁은 틀림없는 허위 표시다, 이거예요. 여러분, 거기 작은 글씨 어디선가 틀림없는 허위 표시탁을 찾아 메모를 빼주세요. 그거하고, 236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결코 아니다. 허위 표시가 아니다. 그거 이렇게 연결해요. 교과서에서. 그게 대응하는 거 아니야. 236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결코 허위 표시가 아니다. 그거하고 작은 글씨에 틀림없이 허위 표시다. 그거 대응하는 말 아니야, 그게. 신탁행위는 뭐예요? 결코 아니에요. 명언신탁은 틀림없어요, 그건. 물론 이것도 소설이 있어요. 이영준 선생님은 명언신탁이 왜 허위 표시냐? 최근에 또 양창수 선생은 아니 명언신탁을 왜 이렇게 못 살게 구냐? 전면적으로 유효하다고 상관없지 않느냐? 그거는 논리상으로 그렇게 주장할 수가 있는데 사회의 현실을 무시한 거죠. 뭘 무시한 거냐면 이 명의신탁이 주로 어느 용도로 쓰이냐. 왜 이 원로들이나 이 우리나라 다수설이 이 명의신탁을 못 사게 구냐면 이 명의신탁의 용도가 이게 매우 부정한 방법이라는 거 이게. 전부 재산을 은닉하거나 탈세하려고 쓴다는 거야 지금. 민법은 말이에요. 우리의 현실적인 삶과 너무나 괴리되거나 유리돼 버리면 그건 민법이 아니에요. 그렇다는 건. 그건 이티의 법이라고 그것은. 우리가 관계없는. 그러면 김일수 선생의 유명한 문장이 있죠. 이론이 난폭하게 우리의 현실적인 삶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인 측면보다 법학은 말이에요. 우리의 현실 삶을 얼마나 잘 규율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어요. 그리고 법학은 가치적인 학문입니다. 논리학이 아니고.
논리학에 기초하고 있을 뿐이지 논리학 그 자체가 아니라고. 논리적으로 타당하면 맞는 말이에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명분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게 말싸움 할 때도 논리를 굉장히 중시하죠. 말꼬리 잘 부서지고, 그죠? 나중에 한참 싸우다 보면 본론이 어디 가버려서 뭔지 몰라, 이제. 드디어 이제 말꼬리 잡은 거 가지고 싸우다가 이제 거기에 휘말려가지고 치고받고 싸우고 앉았어요. 이런 식이죠. 지나가는데 너 왜 째려봐? 내가 언제 째려봤어? 반말이야, 이게? 갑자기 째려본 건 어디 도망가 버리고 이제 반말로 넘어가, 반말로 이게. 그럼 막 치고받고 싸우다가 드디어 이제 성질나니까 기분 나쁜 소리 나오죠. 아이고, 이게 꼴 같지 않게 이러면, 꼴 같지 않게? 그러고 한 30분 뒤에 가보면 최초의 그 사건의 발단은 째려봤느냐 안 봤느냐 그거 문제죠, 논점이. 나중에 엉뚱한 걸로 싸우고 있어요, 진짜. 이상하게. 그럼 이제 본인도 몰라, 이제 먹으라고. 왜 싸웠습니까? 물어보면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어떤 일을 또 합니까? 싸웠는데 이상하게 술 한잔 먹으러 가지. 그리고 막 땀없이도록 술 먹어요. 그러고 친해졌다는 거야, 갑자기. 그래갖고 다른 사람이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최초에 왜 싸웠는지도 모르고. 잘 모르다가 어떻게 되면 나중에 둘이 술 취해서 여관방에 둘이 떨어져 있어요. 그럼 아침부터 갑자기 친구라는 거야, 뜻없이.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볼 때 수상하죠, 이게. 친구를 사귀는 방식이 이상하다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명의신탁에 대해서 허위 표시와 관련해서 놔두고 여러분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여기서. 여기 좀 숨겨져 있는데.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저걸 먼저 기억하고 이제 명의신탁이 원래 문제집 같은 걸 보면은 허위 표시냐 아니냐가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무효냐 유효냐에서 나와서 주로 한번 보면 요약집 같은 데 보면은 이런 게 바로 요약집과 정통 교과서의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근데 모든 표준 교과서에는 이게 무효냐 유효냐를 묻지 않고 이게 허위 표시냐를 묻는다고, 이상하게. 이게 정확한 거예요. 이거를 그냥 무효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자면 이상하게 허위 표시라고, 이상하게. 간단하게 말을 하지 마, 이상하게. 비밀 돌려가지고. 허위 표시다, 이렇게 되면, 허위 표시 무효죠. 허위 표시 무효하냐, 원래. 그럼 이렇게 말하기 간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말하냐는 거예요. 108조 2항 때문에. 무효는 무효인데 어떻게 돼요? 선의의 제3자에겐 대항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허위 표시란 말은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합치면 악의의 제3자에 대해서만 무효라는 거예요, 이게. 알겠습니까?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이건.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조심할 게 명의신탁에 관한 문제를 낼 때 말이에요. 이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무효라는 거죠. 근데 아까 프린트에서도 봤지만 선의의 제3자가 모든 제3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고려해서 케이스를 낸다고. 묘하게 안 걸리게. 그러니까 모든 제3자가 아니고 어떤 제3자한테만 대항하지 못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항할 수 있는 제3자를 케이스에 넣어놔요. 결국은 무효가 되게, 사람 헷갈리게. 그 다음에 명의신탁 자체는 말이에요, 또. 최근에는 어떤 어려운 점이 있냐면, 지난번에 잠깐 설명을 까먹었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라는 걸 펴보라고 다시. 중요하니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그래가지고, 4조를 보면, 무효라고 돼 있다고. 1, 2, 3항에. 근데 8조에 특례가 나와 있다고 그랬죠. 8조에 특례가 나와 있어. 무효가 안 되는. 그러니까 명의신탁에 관한 케이스를 말해요. 매우 함정을 많이 파놓고 낼 수 있다는 거야, 내 말은. 그런데 이 실권리자 명의 등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물권법에서 상세히 배우니까 여기서 일단 뭐라 하냐면 명의신탁과 허위 표시와의 관계를 정확히 알아두라는 거야. 신탁행위와는 뭐 어떻게 다르고 이런 식으로. 그 보충교재에 그 박스로 다 정리해서 지난번에 추정행 쪽에 신탁행위, 신탁법상의 신탁행위,
민법 학상의 신탁행위, 명의 신탁자 정리해놨어요. 박스로. 여기서 그까지 놔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거예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이거는 뭐 불일치를 알고 하는 게 아니고 불일치를 모르고 하는 거예요. 이게 헷갈린 거예요. 본인이. 예.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헛갈려. 사투리로 뭐 섞갈려. 이런 말 있죠. 그거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람이 의사표시를 할 때는 그럴 수가 있다고. 알겠습니까? 착오에 대해서 표시. 근데 목 아프니까 좀 쉬었다 합시다.